전쟁이 지속되었던 전국시대, 상대방의 영지를 빼앗고 빼앗은 영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던 시대였죠. 전국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에도 막부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없던 시대가 20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사무라이들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죠. 많은 사무라이들이 조상 대대로 지급된 한정된 노그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이 많아지면, 즉 입이 많아지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갑주이지만, 전쟁이 사라지면서 갑주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갑주 만드는 기술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입을 일도 없다 보니까 착용 방법도 모르는 사무라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가 거듭될수록 가난이 심해지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갑주를 팔아버리고 갑주를 넣어두는 구소크비츠에는 비슷한 무게의 돌을 채워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난 때문에 칼 검신을 팔아버리고 대나무를 깎아 검신 대신 사용했던 다케미츠라는 칼도 존재했었습니다. 1962년에 개봉되었고 2010년 미ike 다카시 감독을 통해 리메이크된 영화 하라키리를 보면 잘 들지도 않는 대나무 칼, 즉 다케미츠로 할복을 강요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 보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던 장면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혼으로 불리우는 갑주와 칼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야 할 정도로 에도시대 하급무사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에도시대 사무라이 가문에서는 가독을 물려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가독은 장남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었는데요. 서론이 꽤 길었습니다만 아들이 여러 명인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야까이모노로 불리웠습니다. 야까이모노는 없느니 못한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일본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회사나 조직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기도 하고 멋대로 나대는 사람을 야까이모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남이 아닌 아들들 야까이모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가를 만들어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복록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본가에서 재산을 나누어서 분가를 만들어 독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몇 대만 반복하면 가문의 복록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아들이 없는 사무라이 가문의 대릴 사위로 출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릴 사위이기 때문에 처갓집 가문의 성씨로 성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이러한 기회를 잡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릴 사위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독 계승 시점에서 장남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릴 사위를 통해 가독을 잇기도 했었습니다. 신센구미의 미소년 대원으로 유명한 오키다 소오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소오지는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릴 사위로 들어온 매형 때문에 야까이모노가 되면서 필요 없는 존재로서 밖을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단 가문을 떠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낭인 신분으로 다른 가문의 가신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재정난에 시달리던 막부와 전국 대부분의 번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시장이 거의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거나 도박단에 들어가 보디가드 격인 요진보가 되기도 하고 폭도로 변하기도 했던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에도시대 당시 이를 꾸미기 위해서 언제든지 다수의 낭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넘쳐나는 야까이모노의 존재가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될 경우 그냥 집에 눌러앉아서 소위
헤야즈미로 불리우며 밥만 얻어먹고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 한 칸 얻어서 그냥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물론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성 집안에 남아도는 여자와 인연을 맺어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식 결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여성을 가쿠시츠마로 불렀습니다. 피임 지식이나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 당연히 아이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생계를 위해 영유아를 살해하는 일본 풍습 중 하나인 마비끼는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만 성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급 사무라이 가문에서도 행해졌었는데요. 이러한 헤야즈미 야카이모노가 낳은 자식 역시 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릎이나 이불로 감싸 질식사시키거나 맷돌을 위에 얹어서 압사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물에 젖은 종이를 아이 얼굴에 붙여서 질식사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도리하게 바바로 불리우는 출산을 거두는 산파가 요청에 따라 마비끼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먹고 싸는 것 이외에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헤야즈미 야카이모노가 아이까지 낳고 키운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겠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 11월 개봉된 스기타 조도 감독의 영화 하타시아이를 보면 하급무사인 쇼지 가문의 야카이모노 쇼지 사노스케라는 노인을 통해 헤야즈미 야카이모노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코네번 번주가 된 후 막부의 다이로로 활약하던 중 사쿠라다 몽가이노 헨으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했던 이나오스케 역시 14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야카이모노였습니다. 앞선 13명의 형님들이 요절하거나 다른 가문으로 양자로 출가하다 보니 35세까지 야카이모노로 방구석에서 버텼던 나오스케에게까지 가독 계승의 순서가 왔던 것이죠. 14번째 아들에게 가독 계승 순서가 왔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던 일본 에도 시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던 수많은 야카이모노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5년 11월에 개봉된 영화 하타시아이를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